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원 평가원, 그동안 아시안게임 계속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시아 45개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수많은 세계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이 쏟아지면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야구에서 2연패를 기록하고 박태환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메달 6개를 따내는 등 최선을 다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선수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나 흥행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 개막식의 경우에도 티켓 판매가 절반에 그치는 등 흥행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양궁, 체조 등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지만 국내 개최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에 대한 고른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각 종목에서 주목했어야 할 경기 결과는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목해야 될 경기, 또 지적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회 기간 내내 쉴 새 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대회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기사를 쏟아내다시피 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개회식에서부터 성화 최종 점화자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아무런 특색 없이 한류 스타들만 내세운 개회식이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교통과 숙박에서도 선수들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셔틀버스가 끊겨서 경기를 마친 선수가 택시를 타고 선수촌으로 돌아가고 선수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선수들이 고층까지 걸어 올라간 일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은 정전이 됐고요. 경기장 천정은 비가 새고 육상 트랙의 고인물은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신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초등학교 운동회 수준이라는 조롱 섞인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외신 기자를 향해서 대회 관계자가 화를 내기도 할 정도로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유치부터 대회 준비 과정, 그리고 대회 운영까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여기에 인천시의 무능까지 겹쳐서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주경기장 건설이 예인데요. 이미 문학경기장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의회와 일부 지역주민, 그리고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주경기장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모두 17개의 경기장을 짓는데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 4,6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모두 인천시의 빚으로 그리고 인천 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같은 대회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변함없이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뜨겁게 투혼을 불사른 선수는 박태환 선수였습니다.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로 비록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박태환의 여경에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대회를 모두 마치고 어깨 근육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입증한 양궁 대표팀의 선전도 눈부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선수권 도중 신현종 전 감독이 별세했던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을 휩쓴 뒤에 신 감독의 영전에 눈물의 금메달을 바쳤습니다. 여자 리커브 대표팀 역시 마더니 주현정의 어깨 통증이 심해져 대회를 앞두고 이특영에게 출전권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레슬링의 정지현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무려 10년 만에 종합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0이 넘는 나이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투혼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자 75kg급의 김현우는 박장순, 심건호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선수권을 모두 휩쓰는 그랜드슬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 유도의 간판 스타 김재범 선수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에도 통증이 극심했지만 모두 참고 개인 단체전 2관왕에 올랐습니다. 런던 올림픽 이후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 대표팀은 12개의 금메달 중 무려 8개를 휩쓸며 최고의 순간을 누렸습니다.
금메달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은메달도 많이 나왔습니다. 체조 남자 도마의 최강자 양학선은 허벅지 부상을 당했지만 통증을 참아내고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협회 행정 실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가 아시안게임 직전에 극적으로 징계가 풀린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는 유연성과 짝을 이뤄 남자 복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년 뒤 리우 올림픽을 향해서 다시 훈련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네, 운영 미숙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선수들의 활약까지 짚어봤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경제적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평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경기는 특히 국내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경기 운영이나 흥행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당초 상당한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경기를 유치했지만 정작 인천시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된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도를 살펴보면 대회 초반에 경기장 정전 문제와 도시락 식중독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이탈하면서 경기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통역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경기 초반에 100여 명가량 그만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가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셔틀버스 등의 편의시설 지원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경기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에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아시안게임이 진정한 모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현장 인력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기 개최를 위해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과에 대한 꾸준한 후속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4년 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받을 점은 본받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점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지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은 입을 모아 최악의 종합대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장 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왜 끊이지 않았나부터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인천의 실수는 4년 뒤 평창의 실수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종목별 특성을 중시해야 하고 선수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의 동선, 또 관중 인원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시설물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인천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각 종목별 단체나 연맹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시설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양궁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직전에 양궁협회가 자체 예산을 들여 전광판과 미디어석을 확장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양궁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조직위원회를 믿고 내버려두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협회 예산을 투자한 겁니다. 테니스의 경우에도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지은 테니스장보다 기능적으로 훨씬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회 시설적인 부분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자원봉사자나 대회 관계자 등 운영에 관한 부분이 낙제점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나 취재진이 경기장을 모두 떠나기도 전에 서둘러 퇴근하는 모습들은 이번 대회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회 초반 통역봉사자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직접 아랍어와 영어 통역을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은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더 이상 큰 대회를 유치했다는 자부심과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인원을 뽑고 빈틈없이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만 모든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회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를 향한 열기의 문제입니다. 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말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시민이 50%가 넘는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박태환, 양학선, 손현재, 축구와 야구 등 일부 스타와 종목에만 의지했는데 대회 초반 박태환과 양학선이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대회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찌감치 티켓은 매진이 되고 경기를 보러 가고 싶어도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혼란이 잇따랐는데 정작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관중석은 텅텅 비었습니다. 대부분의 표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조직위원회의 홍보 실패와 티켓 관리 실패,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의 흥행 참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들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무작정 유치하고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홍보 효과와 경제 효과를 예상하고 경기장 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계산해야 성공적인 대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는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의 눈 뉴스 진단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 허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6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녘 누구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버지의 일상 속에서 중소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침 버스에서도, 우리가 매일 보는 도로에서도, 회사 사무실에서 졸음을 깨기 위해 뽑는 한 잔의 자판기 커피에서도, 오랜 시간 일하는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도 중소기업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묵묵히 일해온 대한민국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1200만 명의 아버지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판도사 3.0에서 다룬 스마트한 과학기술, 장애를 벗다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최근에 정말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발을 헛디뎌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후 3분 동안 공포에 떨다가 결국 지하철에 치였다는 뉴스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분의 목숨은 건졌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를 우려할 만큼의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줄 만한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린도어 같은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위험한 지하철역에서 일반 승객들을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돕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사회 시스템과 첨단 보조기기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방송된 판도사 3.0은 스마트한 과학기술, 장애를 벗다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장애인을 돕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결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명의 출연자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방송의 주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방송의 경우 벌써 가을이 왔다. 가을은 야외 활동을 하기에 매우 좋다. 야외 활동하면 가을 등산이 제격이다 라며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음껏 등산을 즐길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로 흐름이 이어져 매우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발명되었다는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이 첫머리에서 진정한 베리어 프리를 실현해보자 라고 말했는데요.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뜻에 맞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멘트를 전후해서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용어는 우리말로 해설해 주거나 순화하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보조기기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스마트 안경, 핑거리더, 전동 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홈 시스템 등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효성에 관한 재고가 없다면 이러한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발명품 발표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보조 장비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프로그램 구성상 매우 유익했습니다. 장애인이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어려움을 접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의 이용일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첨단 기술을 이용해 많이 개선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승하차를 예약하거나 호주의 버스 운전석 뒤에 경사로를 준비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장애인이 버스에 승차했을 때 좌석 착석을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한다는 것이나 싱가포르에서 건널목에 카드를 대 교통약자들의 느린 걸음걸이를 배려한다는 그린앤플러스 카드 시스템 등을 소개한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한 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한 정보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것 등은 비용적 부담이 매우 큰데요. 이런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기술 발전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바란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사회 시스템의 개발이 지속되고 비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말 등도 매우 적절했습니다. 몇몇 정보 전달에서 장애인들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들과 같은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는 아우름 또한 매우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판도사 3.0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크와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분석해 생활에 꼭 필요한 상식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목적을 갖는 생활과학 정보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방송은 매우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과학기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작될 방송에서도 꼭 필요한 상식뿐 아니라 잘못 알기 쉬운 과학에 관한 상식 또한 잘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요즘 각 방송사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대담하는 코너가 많은데요. YTN에도 뉴스 대담 시간이 많은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구성과 내용이 너무 산만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대에 방송되는 YTN 뉴스 정석의 대담 코너에서는 정치평론가와 변호사가 나와서 주로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선 정치, 사회 이슈 외에 과자봉지로 한강 건너기, 김민희와 조인성 결별,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 등 연예와 스포츠, 화제성 기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이슈와 재밌거리를 다루다 보니 출연자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소재가 많고 대담 구성이 너무 산만해 보인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입니다. 정치평론가와 변호사가 정치, 사회 분야 이슈에 대해 말하다가 대학 축제에 등장하는 걸그룹, 유명 방송인의 이혼 소송, 인천 아시안게임 골직 몰디브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용 구성상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YTN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내부개혁 실시라는 제목으로 기자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막을 보고 강도 높은 내부개혁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정작 리포트 내용은 내부개혁과는 관계없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국 해소되나라는 다소 어색한 자막을 내보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남으로써 여야 대립이 해소될지 주목된다는 내용인 만큼 막힌 전국 해소되나 또는 대치 전국 해소되나와 같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외래어 자막이 자주 나오는데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30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적 소식을 전하면서 쿠데타설을 쿠테타설로, 미스터리를 미스테리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전날에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남미 국가 페루를 페루로 틀리게 표기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여론 플랫폼 구현의 저널리즘의 새로운 실천 과제다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단순히 물건을 제조하고 거래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국한시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는 소비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그룹이 창출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가치가 상호작용을 통해 촉발되는, 실현되는 점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생성과 전파라는 관계 기반의 선순환이 반복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플랫폼 개념은 언론사의 비즈니스 전략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의 주요 이론 중 민주적 참여 이론에서는 시민이나 소수집단, 지역사회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 접근과 서비스 제공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미디어를 가질 수 있으며 쌍방향적이고 참여적 미디어로 무장한 소수가 전문화된 대규모 미디어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론 보도라는 결과물이 특정 직업군의 특수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비영리와 비정파를 추구하면서 지난 2009년 창간한 텍사스 트리뷴은 저널리즘 공동체를 감시와 비판 기능을 넘어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혁신 주체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신문이 구축하고자 한 자사의 웹사이트는 뉴스의 전달이라는 기본적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련한 대안적 뉴스 소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영리 공공 저널리즘을 표방한 지역 대안 언론이지만 기존 언론과 달리 개방적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상업 광고라는 언론의 전통적 수입원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났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원사의 광고를 게재하지만 그 광고는 비상업적인 공공적 메시지나 지역 관련 내용의 정보를 지향했습니다. 이 언론이 지향했던 또 하나의 주요한 원칙은 그동안 저널리즘 비평가들이 늘상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속보를 과감히 포기하고 연예,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비생산적 소비성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공공정책에 관한 뉴스, 즉 독자의 일상생활, 삶과 직결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익에 집중하면서 비정파성을 표방했습니다. 일종의 대화 플랫폼으로 언론을 포지셔닝시키고 그 안에서 독자들의 자선, 기부 등으로 수익원도 다각화했습니다. 독자 맞춤형 콘텐츠 생산에 있어 크라우드 펀드 기법의 활용도 모색했습니다. 이미 1997년 제임스 카리는 저널리즘 자체를 대화의 확장으로 접근한 대화 저널리즘을 주창했었습니다.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사의 생산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데이터의 확보, 스토리와 맥락의 공유, 그리고 공적 토론 유도를 통한 공공가치의 창출이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언론은 대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새로운 생존 공식을 찾아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에 직면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